쉬어도 계속 피곤하다면 단순한 피로감이 아닌 만성피로 증후군일 수 있다. 만성피로 증후군이란 피로감이 호전되지 않고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일컫는데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잘 나타난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몸이 천근만근 손가락 까딱하기 싫게 만드는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해 알아본다. 네, 많은 분들이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는 합니다. 잠을 푹 자고 푹 쉬어도 온몸이 찌뿌드드하기 마련인데 그래도 뭐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되면은 만성 피로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이번 시간에는 쉬어도 피곤한 만성 피로 증후군이 무엇인지 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영남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정승필 교수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한 정확한 개념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병원에 만성 피로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만성 피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피로하다 이런 게 아니고 최소한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피로하다든지 그 다음에 이것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 예를 들면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의 어떤 그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 성적이 떨어진다든지 어떤 그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피로감 뭐 이런 것들이 6개월 이상 이렇게 피로해야 되고요. 그 두 가지 중요한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푹 잤는데도 불구하고 개운하지 않은 그런 증상. 그리고 한 2, 3일 정도 이렇게 푹 쉬고 나면 좀 낫는데 한 주말에 뭐 등산을 간다든지 결혼식에 간다든지 해서 조금만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엄청 피곤한 요 두 가지 증상이 아주 중요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어지럽다든지 또는 두통, 통증, 건망증, 다양한 이제 그런 이런 증상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 우리가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진단은 이런 인후통, 이게 목이 아프다든지 근육통 또는 집중이 안 되고 멍 때린다든지 기억력 저하 이런 것들 중에서 몇 가지 중에서 몇 가지 이상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 두 가지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는 증상 그리고 조금만 활동해도 힘든 이 증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인지 증상 아까 그 두 가지 증상에 더해서 신경인지 증상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표현하기 좀 어렵고 또 집중이 안 되고 이 생각이 조금씩 좀 느려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멍 때린다든지 그리고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그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든지 이런 증상들 우리가 신경인지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증상인데 활동 후 소진 증상. 예를 들면 조금만 이제 운동하거나 움직였는데 아주 힘든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제 피곤하니까 내가 이제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해야지. 근데 운동을 했어요. 근데 운동하고 나니까 죽을 것 같다. 이제 이런. 그래서 주말에 이제 누구 모임에 잠깐 갔다 왔는데 한 2, 3일 정도 너무 아프다든지. 그래서 이런 경미한 활동에도 이 되게 피곤하고 아픈 근육통, 두통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걸 우리가 활동 후 소진 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들이 주로 나타내는 증상 중에서 수면 관련 증상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고 나도 이 개운하지 않는 그리고 우선 잠들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낮에 쪽잠을 자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고 또 수면이 유지가 잘 안 되는 그리고 일찍 잠을 깨고 그리고 낮에는 주로 이제 이렇게 비몽사몽이고 밤에는 거의 깨 있는 이런 증상들. 이런 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수면제를 많이 처방을 하는데요. 수면제를 복용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활동 후 아까 소진 증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소위 말해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휴식을 하거나 푹 자고 나면 이렇게 충전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충전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반밖에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나마 충전을 해놨는데 조금 활동을 해서 또 소진하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만성피로 증후군의 증상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교수님 꼭 제 증상도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네. 주로 어떤 분들에게 많이 생기는지 궁금한데 이 예민한 성격의 사람에게 더 잘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성향이 조금 예민하거나 이런 분들이 잘 온다고 이제 돼 있는데 주로 그게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이제 일정 부분까지 이렇게 누적이 되어서 임계점을 넘어서면 이제 증상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 증상들이 조금씩 있는데 이런 것들이 증상이 있다고 해서 다 만성 피로 증후군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이상 증상이 아주 심한 피로가 지속이 돼야 되고 그것이 실제로 사회생활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그런 피로가 있어야 되고 또 두 가지 하나 활동 후의 소진 증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충분히 수면을 취했는데도 개운하지 않는 그런 증상들 있는 분들이고 근데 이게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피곤하기 때문에 당뇨라든지 암 우울증, 특히 우울증 같은 경우는 초기에 되게 피로한 걸로 나타납니다. 우울증이. 그래서 그런 질환이 있는지를 감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이제 누적이 되면 만성 피로 증후군에 걸리기 쉽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희 현대인들이 저만 해도 그래요. 사실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 특별히 만성 피로 증후군에 더 노출하게 만드는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학업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회사 또는 일, 특히 이제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여러 이제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조사에서 우리가 20세 이상의 성인의 스트레스 원인을 보니까 이 대인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리고 경제 문제, 부모와 자녀 문제, 직장 생활, 이런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저 역시 이 건강 365 프로그램 말고도 라디오에서 벌써 3년째죠. 지금 청취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해드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생방송이 주는 중압감이 좀 상당한데 교수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받는 모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필요악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가 학교 때 공부를 할 때 그 다음날 시험이면 오늘 저녁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긴장을 하게 되고 더 집중을 해서 이제 하듯이 그런 경우에는 좀 오히려 긴장을 유발하는 좀 좋은 스트레스가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스트레스 중에서도 우리가 모든 스트레스는 다 나쁜 것이다. 이제 그게 아닌 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주위에 이제 친구가 생일이다. 그럼 생일 파티에 가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좋은 스트레스가 되죠.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친구나
또는 뭐 집안에 아주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럼 그건 나쁜 스트레스가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6개월 사이에 그러한 이벤트, 좋은 스트레스든지 나쁜 스트레스가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그게 지금 병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도 있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도 몸은 뭐 상하지 않는다. 예, 이제 조금씩 상하겠죠.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타인의 스트레스는 나한테도 스트레스다. 그렇지 않고요. 증상이 없으면 스트레스가 아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증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스트레스 증상은 모두 해롭다. 그래도 이제 그렇지 않고요. 오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가 아까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와 같이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우리가 짧은 기간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인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이런 것이 분비가 돼가지고 혈당도 올라가고 또 혈압도 올라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더 이렇게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이것이 이제 계속 1시간 또는 2시간 또는 며칠 이렇게 지속이 되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누적이 되어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울증은 물론이고 고혈압과 동맥경화증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본인이 얼마만큼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이참에 저희 그 건강 365 식구들도 그 스트레스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좀 테스트를 해볼까요? 네, 간단한 제가 스트레스 체크 리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혀 아니다 하면 1점, 조금 있다 하면 2점, 보통 3점, 많다 이러면 4점인데 한번 계산해 보시죠. 예. 네. 자신의 신체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있죠. 저도요. 많죠. 맞습니까? 예, 그럼 4점입니다. 네. 직장 또는 집안에서의 일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이 때문에 불안, 초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네. 또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친구 문제 등으로 걱정이 되거나 우울할 때가 있습니까? 네. 강박관념이나 완벽주의 경향이 있습니까? 아, 그렇죠. 좀 거의 다 해당이 네. 되네요. 예, 큰일 났네요. 좀 걱정이 됩니다. 예. 걱정이 되어서 잠이 잘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네. 네. 그럼 4, 5, 20 하면 20점이네요. 아직 멀었나요? 예, 또 있습니다. 예, 그 10가지인데요, 총. 6번째, 커피, 담배 등을 매일 하거나 술을 자주 마십니까? 이건 이거는 아니죠. 이제 사람에 이거는 따라 다를 수 보통, 네. 있는군요. 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합니까? 네. 명상, 요가, 기도를 합니까? 네. 또는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법, 뭐 사우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가족, 친지들과 여가 시간을 함께 보냅니까? 매일 생활이 즐겁습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시죠. 네. 제법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 30점이 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25점. 네. 그래요? 저는 네. 23점 정도? 23점이면 아주 양호합니다. 10점에서 24점 축하합니다. 예. 저는 축하를 못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합니까만 1점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4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저도 나름대로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학창 시절에도 받지 못한 고점수를 지금 고득점을 받았거든요. 축하합니다. 네, 축하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교수님, 제가 만성피로 증후군일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병원에서 한번 뵙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예, 25점에서 34점까지는 주의를 요하고요. 35점 이상이면 병원에 한번 오셔서 전문적으로 한번 이 진료를 받는 것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 긍정적이고 밝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점수 앞에서 무너지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교수님, 저도 그냥 필요한 게 단순 그냥 피로가 아니라 만성피로 증후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제가 교수님을 뵈러 병원에 갔어요.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검사가 사실은 뭐 특별한 검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이 피로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이렇게 병력 청취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오신 분들하고 이제 어떤 그 피로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한 20분 또는 25분 이상 이렇게 충분히 이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내고요. 또 지금 현재 어떤 내가 먹고 있는 약물, 예를 들면 당뇨병이 있으면 당뇨병 약을 먹는다든지 또는 뭐 불면증 약을 먹는다든지 또는 통증 약을 먹는다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이 먹고 있는 약물 때문에 피곤하지 않는가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어떤 질환이 혹시 피로를 유발하는 기저 질환이 있는지 그거 중요하고요. 이제 그다음에 뭐 간단한 혈액 검사, 뭐 혈액 검사는 주로 뭐 간 기능 검사 같은 그런 일반적인 검사도 하지만은 호르몬 검사, 예를 들면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 뭐 그런 검사들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분이 영양 상태가 어떤지를 검사하고 또 뭐 우리 아주 드문 경우지만은 아주 심하거나 이거 몇 년 동안 이제 지속이 되고 어떤 약을 먹어도 뭐 해소가 안 되는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 촬영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이 면역 기능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일반 병원에도 있고요. 예, 저희 병원에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만성 피로 증후군이 오면은 이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예, 근육통도 오고 그렇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통해서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 면역 기능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모두 다 이런 검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나 또는 어떤 그 원인을 잘 모를 때 뭐 어떤 검사를 해도 이 원인이 안 나타날 때 이런 경우에는 이 뇌 단층 촬영 일반적으로 MRI는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MRI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요. 요거는 이제 스펙트라 그래서 혈액 순환 이 뇌에서 어떤 부위에 혈액 순환이 잘 되는지 그걸 검사하는 건데 요 위쪽에 보시는 것이 만성 피로 환자의 뇌 촬영입니다. 아래쪽이 정상이고요. 여기 보시면 조금 녹색 같은 것이 보이죠 앞쪽에. 네. 예, 그 부분이 이 혈액 순환이 조금 덜 되는, 잘 안 되는 그런 부위입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확정을 하면 이제 나중에 치료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측정을 해보면 저 부위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간 걸 볼 수가 있죠. 네, 다양한 검사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네. 뭐 다른 여러 가지 질환으로 번지기 전에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이 앞에 만성이 붙었잖아요. 그런 만큼 치료도 좀 더디고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교수님. 예, 그 제가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이제 소진, 우리 번아웃하고 관련되는 증후군이다 그랬습니다. 그 네. 운동 후에 소진이 오는 이 소진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리 이제 이 배터리로 말하자면 이제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거죠.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우리 세포 속에 들어있는 배터리입니다. 이게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네. 네. 여기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포 안에 한 2,000개 이상 이렇게 심장 세포 같은 더 많이 들어있고 뇌에도 들어있고 모든 세포에 이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전기도 생산하고 에너지도 생산하고 이렇게 되는데 만성 피로 증후군이 오는 그 환자들 보면은 이런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좀 떨어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치료의 핵심은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좀 좋게 하는 이런 치료를 많이 하죠. 1차적으로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만성적으로 이 미토콘드리아가 떨어진 증상이나 질환 중에 하나가 이형 당뇨, 네. 당뇨병도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하고 관련이 있고 또는 우울증 같은 경우도 요즘은 미토콘드리아하고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가 다시 회복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죠. 네, 이렇게 만성 피로 증후군의 주 원인이 스트레스인 만큼 평소 관리를 우리가 좀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겠고
되도록 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몸과 마음이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일단 우리 스트레스를 관리한다는 것은 소위 이제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그 환경을 좀 바꿔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만성 피로가 있는 만성 피로 증후군이 있는 환자가 치료 초기에는 이 운동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에너지가 쉽게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정맥 주사를 통해서 이렇게 영양제를 주입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요. 어느 정도 이 증상이 조금 회복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휴식, 너무 이게 과로가 쌓여가지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 그게 또 다시 이렇게 재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의 여행을 다시 다니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햇빛을 또 충분히 보시고, 또 비타민 D가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나 면역 기능의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 스트레칭, 이 근육을 당겨주는 그런 스트레칭이 좋고, 또 명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호흡법을 한다든지 이렇게 명상을 하면은 이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하고 이렇게 좀 불균형이 온 것이 많이 좋아진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약이라고 해서 전혀 어떤 사람들은 그 약을 전혀 먹지 않고 약을 피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약을 드시지 않아도 이렇게 이 의지에 의해서 충분히 회복이 될 수는 있지만, 적절한 약물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빨리 만성 피로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약물을 치료할 때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신과적인 요인, 예를 들면 아까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우울하다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 피로를 호소하기 때문에 이런 정신과적인 요인이 있는지를 잘 감별을 해야 되고요. 필요하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하고 또 상담을 하실 필요도 있고요. 또 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환, 기저 질환이 있거나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으로 인해서, 내가 먹고 있는 약으로 인해서 피로가 오는지 이걸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불면증이 있다고 해서 수면제에 무조건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위한 약물을 저희들이 처방을 하는데, 그러한 약물을 적절히 섞어서 이렇게 복용을 하시면 단시간 내에 이런 만성 피로를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나 원인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로 맞춤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6개월 이상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만성 피로 증후군을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또 스트레스가 많으면 만성 피로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평소에 자주 쉬시고 햇볕도 자주 쬐는 등 나름의 스트레스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영남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정승필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철원 씨, 장혜은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